자, 지금부터 비문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비문학은 크게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생활 독서 등 5개 영역으로 출제되는데 동일한 지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으며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도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비문학 지문은 주로 출제자가 직접 출제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정형화된 틀 속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글이 전개되는 흐름인 구조를 알아보면, 자, 구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수능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분석해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글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구조적인 틀을 발견할 수가 있다. 글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설명문, 당연하지, 그리고 논설문,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비문학이라고 하고, 뭐 이거를 이제 뭐 독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눌 수 있는데 설명 중심의 글, 다시 말해서 설명문이 8대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대2의 비율로 출제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수능에 출제되는 글의 패턴은 대략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지문의 하나의 구조 패턴을 취하여 글이 전개되는 경우는 전체의 83% 정도가 되고 전체의 83% 정도를 차지하므로 기본적인 6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글 비문학의 지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글이 단순한 구조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응용되어 복합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각 문단마다 성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단마다 어떠한 구조가 쓰였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된다. 또한 6가지 구조 중에서 2번 구조 뭐냐면 특징 나열입니다. 특징 나열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2번 구조의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설명 중심의 글, 자, 한번 봅시다. 어, 크게 6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설명문 중심의 글이 있고 또 하나가 논설문 중심의 글이 있습니다. 설명문 중심의 글은 구조 1, 2, 3이 될 것이고 설명문 중심의 글은 구조 4, 5, 6이 됩니다. 이 6가지 구조 중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6가지 구조를 정확하게만 파악한다면 웬만한 비문학 문장들은 전부 해결이 될 겁니다. 들어가 보자. 먼저 첫 번째, 대상의 특징을 시대적 순서나 과정에 따라서 설명한 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세시대 15세기에는 이랬는데 16세기에는 이렇게 됐고 17세기는 이렇게 됐고 18세기는 뭐 이렇게 됐다. 르네상스 시대는 이랬는데 고딕 시대는 이랬고 그다음 무슨 시대는 이랬고 그다음 무슨 시대는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실험을 하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구 과정이나 대상을 설명할 때 단계에 따라서 설명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과정을 주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화제가 되는 현상이나 어떤 대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대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은 과학이나 기술 또는 뭐 예를 든다면 예술, 예술이나 뭐 인문사회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뭐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처음 이게 이제 서론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본론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론일 것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데 대상의 속성이나 사물의 특징을 설명할 때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비슷한 위상을 지닌 세부 정보를 하위 항목으로 설명해 나열하거나 복잡한 것을 개별적인 요소나 성격을 나누어서 설명한다. 쉽게 말해서 특징을 나열하는 거. 특징 나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뭐 영배가 있어. 영배란 학생이 있는데 얘는 첫째 외모는 이래. 그 다음에 성격은 이래. 그 다음에 환경은 이래. 그래서 영배는 이런 애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특히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상의 특징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A, B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서양의 뭐 미술은 이런데 동양의 미술은 이렇다. 서양의 철학은 이런데 동양의 철학은 이렇다. 남자는 이런데 예를 들어 여자는 이렇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래서 대상의 공통점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대상의 차이점을 대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대비되는 이론이나 관점을 다룬 사회나 언어, 뭐 그리고 뭐 과학도 종종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세 가지가 1, 2, 3번 구조.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 두 번째 특징 나열, 세 번째 비교되죠. 요 세 가지가 설명문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번 시간 순서. 요 왜 없어졌어? 시간 순서 또는 과정. 두 번째는 어떻게? 특징 나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되죠. 요렇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중심의 글, 다시 말해서 논설문 중심의 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견 중심의 글이란 글쓴이가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요거 중요한 말이다.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독자를 설득시키는 목적으로 쓴 글을 말한다. 특정 이론이나 관점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 제시되는 인문이나 사회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며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4번 구조가 뭐냐? 문제제기 해결책이야. 문제제기 해결책. 먼저 문제를 제기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렇다. 그래서 중심화제를 먼저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해결책, 문제 제기, 해결 방안, 뭐 필요성 제시 이렇게 나오는데 글쓴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그에 대한 해결 방안, 그래서 문제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한다. 이런 구조는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고 출제되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과학이나 또는 뭐 언어 지문에서도 언어 지문이라도 현상이나 이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4번 구조 어떻게 된다? 문제제기, 해결책. 문제제기, 해결책입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구조 봅시다. 5번 구조는 통념 비판의 구조입니다. 자, 보자. 통념을 먼저 비판을 하고 통념을 먼저 반박을 하고 글쓴이의 견해가 뭐 이렇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랗다. 예? 선생님, 하늘 파랗지 않나요? 아니지. 하늘은 검은색이지. 아이, 우주 나가봐. 하늘이 무슨 색깔인가? 검은색이잖아. 그래. 하늘은 검은색이야. 그런데 우리가 빛의 굴절에 의해서 이거를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입장 때문에 충효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틀렸지. 왜?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들어온 지가 언제니? 성리학이 우리나라가 들어온 지 조선시대야.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충효를 강조했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고려시대에 충효를 강조한 건 뭘로 보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글쓴이는 자 들어가 보자. 글쓴이는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나 사회 화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반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특정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하지만 기존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글쓴이나 사상가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인문이나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사회지문에서 주로 출제된다. 오케이. 그래서 남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지. 이게 뭐냐? 통념이겠지. 먼저 통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둘 이상의 관점을 제시하고 6번 구조입니다. 둘 이상의 관점을 제시하고 글쓴이의 견해를 얘기한다. 자, 한번 읽어보자. 글쓴이는 중심 화제에 대한 둘 이상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둘 이상의 관점이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구조 2와 동일한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관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뭐가 제시돼? 견해가 제시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이런 구조는 최근 사회현상에 대한 관점이 제기되는 사회지문에서 많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비교, 대조해놓고 글쓴이 자신의 견해를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보자. 4번 구조는 어떻게 됐었지? 문제제기, 그 다음에 해결책.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구조는 뭐였니? 통념비판. 통념비판. 그리고 자신의 견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번은 비교대조.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 비교대조. 그리고 견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 견해 부분이 뭐겠니? 자신의 주장이 되는 거지.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는 구조로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에 보면 설명문의 구조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 이거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우리가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얘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단 구성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거 뭐 내 얘기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서론에서 일부분 따오고 본론에서 일부분 따오고 결론에서 일부분을 따오게 합니다. 보통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한 부분을 딱 따와가지고 이거를 지문으로 써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서론에서 일부분, 본론에서 일부분, 결론에서 일부분을 따오게 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처음 서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거야. 다른 건 다 파악하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중심 화제가 무엇이냐? 요거는 반드시 파악해야 돼. 그래서 중심 화제를 제시해야 된다. 중심 화제의 배경 지시나 개념, 글의 전개 방향, 글쓴이의 지필 의도를 파악한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다 필요 없는데 화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건 반드시 파악해야 돼. 그래서 중심 화제를 제시하여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화제 파악이 가장 기본적인 글 이해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서론에서 그러니까 일단락에서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라는 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그 글은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 보자. 자, 이제 중심 부분은 뭐냐? 중심 부분. 이 부분에서는 글의 내용 그리고 서술 방식 파악.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1번이 뭐라고? 1번이 순서 또는 과정. 2번이 뭐라고? 2번이 특징 나열.
3번이 비교되죠. 그 다음에 4번이 뭐라고? 문제제기, 그 다음에 해결책. 그 다음에 5번이 뭐라고? 5번이 통념 비판. 그리고 자신의 주장. 그리고 6번은 여기 3번하고 쌍입니다. 비교, 대조, 그리고 자신의 주장. 이렇게 6가지. 요 2가지만 파악하면 돼. 내용을 파악해라. 왜냐? 비문학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 방식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시, 대조, 비교, 과정 등의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이 제시되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부수적인 거고 요거 파악하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마무리. 여기서 뭐 간단합니다. 마무리 부분 또는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설명문에서는 결론 부분이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설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중심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설명 중심의 글에서는 끝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시되지 않기도 한다. 끝이 제시되는 글에서는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선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논설문도 설명문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백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요령이니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문제풀이 요령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자, 지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봐라. 이거 진짜 금과 옥조 같은 말이야. 지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봐라. 왜 그러느냐. 문제를 먼저 본다면 지문 내용에서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파악이 되거든. 지문 내용을 어느 부분을 파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엑기스, 그러니까 시험 문제와 관계되는 걸 먼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독 하나하나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구나. 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알아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쓰레기 정책이 어떤 거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그래서 뭘 물어볼지를 아는 상태에서 거꾸로 지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통해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필요하다면 지문의 기호, 기억, A 등의 문제 번호를 표시하여 빨리 지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각 단락을 구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파악을 하고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문이 5개 단락, 1500자 내외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럼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면 1. 서론, 2, 3, 4 본론, 그리고 5 결론, 또는 1 서론, 2, 3, 4, 5 본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파악한 후에 각 단락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주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단락이라는 게 뭐니? 단락이라는 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5개의 단락이다. 그러면 각기 떨어진 5개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주제를 잡아놓고 이걸 쭉 연결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니? 전체 글의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 글의 내용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거를 단락별로 쪼개면 기껏해야 7에서 8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 부분을 잘 파악해 둔다면 비문학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만약에 풀이할 수 있는 문제는 먼저 풀이하면서 넘어가라. 왜? 1단락. 이게 지문이야. 이게 지문인데 1단락, 2단락, 3단락 읽고 있어.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 한 4단락 지나가면
1달러 뭐였지? 이렇게 된다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해석 과정을 잠깐 봅시다. 자, 먼저 이건 뭐 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비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본문 지문 안에 있습니다. 지문 중에 있고 답의 판단 기준도 본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의 개똥 철학으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개똥 철학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정확하게 지문에서의 의도를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세심하게 읽어라. 지문 안에서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 작가의 의도, 그 다음에 화제를 파악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뭘 얘기할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해결 방안, 작가의 태도 또는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먼저 파악을 해 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내용 그리고 서술 방식 뭐 6가지 이거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들어가 보자. 각 단락의 주된 문장을 찾아서 표시하자. 오케이. 이거 중요해. 각 단락의 주된 문장을 중심 문장을 찾으라는 거야. 왜냐? 단락은 이건 나중에 논술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의 중심 내용과 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부수적인 거. 다시 말해서 이 중심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단락 내용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보자. 그 영화 정말 재밌어. 너 꼭 봐. 있잖아.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말 재밌어.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다면 이 얘기의 중심 내용은 뭐야? 이 영화 너무 재밌어. 꼭 봐야. 그리고 이 영화 말이야.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건 근거야. 중요하지 않아. 이 영화 너무 재밌어. 꼭 봐가 중심 내용이야. 이렇게 단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부분이 중심이고 어떤 부분이 부수적이냐. 선생님, 저는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밖에 없어. 이거 해결해 주려면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그 과정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 비문학은 굉장히 쉬워. 왜냐? 처음에 신규생이 왔어. 신규생이 와가지고 너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니? 라고 했을 때 1번부터 10번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화법작문. 이거 큰일 납니다. 그 다음이 비문학이요. 독해. 그 다음이 고전이요. 그 다음이 현대시요.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잘하는 학생이야. 이게 하, 이게 중, 이게 상입니다. 비문학은 읽고 내용 파악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연습이 안 해서 그래.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열거되는 사항은 번호를 붙여가면서 읽어보자. 영배는 외모는 이렇고 근데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키는 얼마고 몸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접속어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읽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에 보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표시해보자. 예를 들어서 단락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쳤어. 이렇게 네모를 쳤어.
이렇게 네모를 쳤어. 그러면 한눈에 보이거든. 그리고 여기에 밑줄 치고 1번, 밑줄 치고 2번, 여기 밑줄 치고 1번, 밑줄 치고 2번, 여기 밑줄 치고 1번, 여기 밑줄 치고 2번.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근거.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럼 이 글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잖아. 요렇게 파악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주장, 개념, 특징, 새로운 사실에는 밑줄을 긋고 번호를 붙이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소재에는 동그라미, 핵심어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부정적 소재는 세모, 그 다음에 접속어에는 마름모. 나중에 접속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접속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론의 화제에 대해서는 네모를 치자. 그러니까 서론을 다 읽고 나서 먼저 요거 세 개가 중심적인 어떤 핵심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요게 가장 화제가 되는 말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네모를 딱 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1, 2, 3번 번호를 붙여가면서 특징이나 정보나 개념에 나열에 붙여서 하자. 그러면 여기처럼 요렇게 파악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접속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접속어의 기능과 역할과 문장의 중요도라고 했어. 보자. 예를 들어서 영배는 짱. 하나의 단락이야. 근데 중심말이 영배 짱이야. 그런데 접속어를 연결시켜 보니까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접속어만 쭉 연결해 보면 영배는 짱일까 아니면은 루저일까? 봐봐. 영배 짱이야. 그리고 영배 짱이야. 그러나 영배 짱 아니야. 하지만 다시 영배 짱이야. 근데 따라서 영배 짱이야. 그러면 이 글 전체가 영배 짱이란 얘기로 쭉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접속어를 잘 연결해 보면 이 글 그 단락에 글의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보자. 인과 A.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B. A가 중요하니 B가 중요하니? 당연히 B가 중요하지. 그리고 이 B는 어떤 게 와야 될까?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뒤에는 결과가 오겠지. 그럼 A는 뭐야? 원인. 그러면 여기에서 A,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왔다면 원인과 결과다. 그리고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A,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B. 이건 역접이야. B가 훨씬 중요합니다. A, B, C, D, E 요컨대 F. 당연히 F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A 그리고 또한 B. A가 쓰레기면 B도 쓰레기야. A가 중요한 내용이면 B도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이 나왔어. 그리고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는 읽지도 마. 무조건 뭐야? 주장이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지. A 더욱이 게다가 물론 B 이렇게 됐을 때는 A는 중심이야. 그리고 B는 이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특화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배는 잘생겼어. 게다가 성격도 좋아. 그럼 잘생긴 게 중심이야. 근데 그것도 정말 훌륭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격까지 좋아. 뭐 이런 얘기겠지. A 예컨대 이를테면 B. 당연히 A가 중요하지. 왜? 이건 뭐가 되겠어? 예시가 되는 거지. A라기보다는 B. 당연히 B가 중요하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해봤는데 다음에는 비문학 지문을 한번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